안녕하세요. AI4TT의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의 2회 파트로 통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280페이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비용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샘플을 추출해서 모수, 즉 표본 관측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표본 추출 방법에 크게 4가지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랜덤 추출법이죠. 각 샘플에 번호를 부여하여 임의의 n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각 샘플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 여기에 종류에는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원 추출은 추출한 요소를 다시 집어넣고 그 중에서 다시 추출하는 방법, 즉 반복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복원 추출 방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개통 추출법에 관해서 살펴보면요. 단순 랜덤 추출법의 변형된 방식으로서 번호를 부여한 샘플을 나열하고 K개씩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첫 번째 구간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 후 K개씩 띄워서 일정 간격을 두고 나름 규칙에 의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즉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각 3개의 파트로 나누고 하나의 파트에 5개씩 있다고 했을 때에 K번째, 즉 끝에 5번째 있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개통 추출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집락 추출법이 나오죠. 집락 1, 2, 3, 4, 5, 6, 7과 같이 군집으로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군집별로 단순 랜덤 추출법을 수행한 후에 모든 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샘플링하는 방법으로서 각 지역의 어떤 특징 또는 연령대별의 특징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282페이지에 층화 추출법이 나옵니다. 자,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각 계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즉 앞서 언급된 집락 추출법과 유사한 형태로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유사한 원소끼리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각 계층에서 랜덤 추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실험해서 특정 목적 하에서 실험 대상에게 처리를 가한 후 그 결과를 관측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 크게 4가지 단순 랜덤, 개통 추출, 집락 추출, 층화 추출법으로 서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측정 방법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측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일단 구분합니다. 즉 질적인 척도 방법과 양적인 척도 방법으로 일단은 구분을 하고요. 질적 척도 방법에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 혹은 서열 척도가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적 척도 방법에는 구간 척도 혹은 등간 척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가 있죠.
자, 명목 척도의 특징부터 보시면 측정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할 때, 즉 성별, 출생지와 같이 구분을 하는 방법을 명목 척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순서 척도는요, 말 그대로 서열 관계죠. 측정 대상의 서열 관계를 관측하는 척도로서 만족도, 선호도 또는 뭐 신용 등급 등과 같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이러한 측정 방법을 순서 척도 혹은 서열 척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서 이제 가장 설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등간 척도 방법입니다.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간이나 구간 사이의 간격이 의미가 있는 자료, 즉 온도를 대표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또는 본인의 어떤 그 만족도, 즉 대학 교육의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해서 1, 2, 3, 4, 5와 같은 5점 척도 방법이나 또는 7점으로 분류하는 7점 척도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비율 척도가 나옵니다. 이 간격에 대한 비율이 의미를 가지는 자료, 즉 절대적 기준인 0이 존재하고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는 척도일 수 있다. 즉 무게, 나이, 시간, 거리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비율 척도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3페이지 통계 분석에 기술 통계와 통계적 추론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는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외도 첨도 등을 구분하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추론, 즉 우리가 전체 모집단을 전수조사할 수 없을 때에 일반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수 추정 또는 가설 등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모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여러 이제 확률 및 확률 분포에서 몇 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확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합이 1이죠. 이 확률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 등을 익히게 되는데요. 먼저 28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확률 변수라고 나옵니다. 특정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변수, 즉 변할 수 있는 수치를 우리가 변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정의역, 치역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정의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역 결과 값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방법을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확률 분포의 방법 중에서 이산형 확률 변수, 즉 285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산형 확률 변수가 나옵니다. 0이 아닌 확률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XI 에 대한 시그마 값이 전체 확률은 1로서 계산할 수 있는, 즉 그게 동전의 예가 나오죠. 앞면만 나올 확률, 뒷면만 나올 확률, 이렇게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 뒷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전체 확률의 값은 1인 경우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이산형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몇 가지 언급되어 있죠. 페이지 286페이지를 함께 보실게요. 먼저 베르누이 확률 분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두 개죠. 단 두 개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동전을 던져서 또는 시험에 합격 불합격 등과 같은 기대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EX 즉 확률이 기대치가 P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P가 되죠. 자, 이런 경우를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항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k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항 확률 분포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하 분포가 나오죠.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번째 성공이 있기까지 X번 실패할 확률 등을 계산할 때는 기하 분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287페이지 다항 분포나 포화송 분포 등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포화송 분포도 다시 여러 가지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일반적으로 확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속형 확률 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바로 적분 또는 미적분을 계산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정규분포가 되겠죠. 자, 여기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정규분포를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분포가 이러한 정규분포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일양분포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버스 대기 시간에 있어서 뭐 10분 안에 버스가 뭐 올 확률 등을 계산할 때는 일양분포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주로 통계에서 다루는 것은 이 정규분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규분포 뒤에 사실 좀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됩니다만 좌우가 동일한 이런 밀도 분포를 따르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 정규분포이죠. 그래서 평균이 μ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x의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다소 뭐 복잡한 이러한 확률 계산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정규 분포의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라 되어 있죠. 평균을 앞서 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미리 계산을 다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책의 맨 끝에 보시면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한 확률을 미리 계산을 해서 값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읽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공식이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정규 분포 G는 시그마 분의 x-μ 식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포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 시간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를 계산할 때는 치수 분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T 분포가 나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이
평균이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다만 표본의 크기가 적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를 위에서 눌러 높은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표본이 커져서 그 기준은 30개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일단은 표본이 커져서 자유도가 증가하면 표준 정규 분포와 거의 같은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통계 관련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샘플이 뭐 10개밖에 되지 않을 때에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T분포표를 보고 계산을 합니다. 역시 T분포표 역시 미리 계산을 해서 통계 교재 제일 끝에 보시면 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를 보고 확률을 이미 계산해 놓은 것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시면 카이 제곱 분포가 나옵니다. 모 평균과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모집단의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분포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나 분산을 알고 있으면 정기분포표를 쓰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를 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에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A 집단 학생들의 성적, B 집단 학생들의 성적을 서로 비교할 때는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역시 통계 교재 끝에서 이러한 분포표를 확률 계산을 해서 미리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F 분포가 나옵니다. 자, 두 집단 간 분산의 동일성 검정이라고 되어 있죠. 카이 제곱은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F 분포와의 차이점은요. 두 집단 간 분산의 동일성 검정에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 조금씩 그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분포 방법 중에서 이 차이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그 박스가 나와 있죠. 참고에 여러분들 몇 번 통계에서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이 불편성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가능한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수,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모수와 편의, 즉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확률 계산을 하는 목표이죠. 즉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바로 불편성, 즉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편성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5% 이 신뢰 수준에서 주로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5% 즉 유의 수준 0.05의 오차는 항상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요. 실제 모수를 불편성 없이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확률이 95% 포인트가 아니고요. 100번을 동일한 방법으로 확률 계산을 했을 때에 99번 같은 통계량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가설 검정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 용어들 중에서 먼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귀무가설은 다른 표현으로 HO 또는 H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가설이라고 하는 같은 표현법을 씁니다. 대립가설은요, H1 또는 대체가설, 영구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설 검정의 그 정의를 한번 보세요.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 표본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 즉 우리가 생산량에서 특정 샘플링을 했을 때에 이 분량률을 계산을 하고 샘플을 통해서 하겠죠. 샘플을 통해서 분량률을 확률 계산했을 때에 실제 정확하게 불편 추정량, 즉 정확하게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 하더라도 분량률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즉 샘플 몇 개의 분량률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확률을 통해서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어떤 분량률을 계산하는 것과 서로 매치가 되게끔 하는 이런 것은 가설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 즉 비교하는 값과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는 기본 개념으로 하는 가설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귀무가설은요,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교하는 값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 귀무가설. 반면 대립가설은요,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 주장하는 가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대체가설 또는 영구가설이라고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요, 관찰된 표본으로부터 구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유의 수준이 나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로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즉 유의 수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0.05라고 표현을 보통 했죠. 즉 95% 신뢰 수준에 대한 유의 수준은요, 바로 0.05가 되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가 0.05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각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간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 수준 알파인 부분, 즉 실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그 확률 변수의 영역을 우리가 표현할 때 기각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에 여러분들이 제1종 오류 그리고 제2종 오류를 정확하게 의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종 오류를 한번 보세요. HO, 즉 귀무가설이 실제 사실이었다고 하는 영역을 보시면 HO가 정확하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은 확률 계산해서 가설 검증을 했을 때에 HO 역시 사실이라고 판정했다면요, 정확하게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HO가 실제 사실이었어요.
근데 HO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통계 확률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도출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원래의 사실과 다르게 확률이 계산된 거죠. 이런 것을요. 우리가 제1종 오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2종 오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종 오류는요. HO가 실제 틀렸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HO가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경우는 제2종 오류를 범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